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의 봉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를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깜짝 셀프 쇄신안이 나오긴 했는데 안에서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분란만 키웠다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내용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만 예. 누가 개혁을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2011년 11월 달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디도스 사건 포함해가지고 굉장한 내용을 겪고 있었을 텐데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아주 개혁안을 내놨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당시에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최고원직을 내놓은 바람에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출범한 게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개혁 같은 경우 안은 정말 이러한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서 예. 이 개혁을 주도해야지 구성원들이 따르는 것이지 저렇게 원내 대표가 어떻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는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저것이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지금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국민들은 그 과정을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참패 이후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정말 절대절명의 시험대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안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중앙당 해체 부분인데요. 이게 네. 이제 의원 중심, 정책 중심 정당으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해체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그 정당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모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내셔널 커미티라고 해서 중앙당이 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당이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원내 중심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는 예. 미국식의 원내 중심 정당 대표로 가면 중앙당이라는 것은 거의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원내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헌법 제8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가 정당을 보조를 지금 하게끔 돼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을 정당한테 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법에 의하면은 중앙당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무적인 거예요. 전국에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실현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 전체의 개혁적 차원에서 여기는 법까지도 건드려야지 이게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했다고 해서 이게 실현되고 실현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물론 초점은 원내 중심 정당 체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슬림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가능한 이게 거죠. 현실적으로 간다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네네. 해주셨는데 지금 당직자들 전원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도는 좋은 의도로 얘기는 했겠습니다만 선거는 사실 이 당직자들이 고생하면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들만 남는다. 이러니까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냐면 다분히 사심이 섞인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당 개혁과 관련한 부분 또 당의 해산 여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이제 새롭게 그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런데 비대위 구성부터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이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혁신 비대위가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런 문제가 당장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김성태 지금 권한대행이 차기 당권을 노리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해서 본인의 책임론도 약간 희석시키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정당 해체 관련한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이런 걸 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더욱더 반발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 면에서도 조금 전에 미국식 모델 말씀하셨는데 미국식 모델하고도 딱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식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국위원회가 당원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일반 당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개입을 안 합니다. 거의.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당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원내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현역 의원들이 중앙당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거기 당직자까지 다 해서 당직자들이 받는 그런 수당까지 다 지금 챙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중앙당을 분리한다라든가 또 일반 당원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건데 그 방향성도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저모 지금 이제 이 당 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되기 전에 발표된 깜짝 발표안 조금 성급하다 이런 지적이 있긴 했는데 이게 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런 분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이념으로 나가겠다. 김성태 권한대행 어제 혁신안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제 모습 화면으로 보고 다시 오시죠. 또한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권한 대행인 저 자신이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중시합니다. 뉴노멀에 걸맞는 뉴보수 정당으로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경제중심 정당으로서 또 제가 아까 그게 마지막 하나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입니다. 네. 자, 뉴 노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뭐 기준, 백과사전에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일단 뉴 노멀, 뉴 보수 얘기는 했는데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면서 뒤적뒤적하는 지금 모습을 보셨는데 이게 지금 바뀌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언론이나 일부 그 정당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겠지만은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언론들은 완전히 진보로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이 투표장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맞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방송 3자 출구조사를 보면은 놀랍게도 2017년도 대선 당시의 출구조사에서 나온 유권자 이념 지형과 2018년도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의 유권자 이념 지형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도 예. 똑같고 중도도 거의 1.5% 올라갔고 그리고 예. 보수는 2.2%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뭐가 그러면 승패를 무슨 이끌어갔을까? 말이냐면 예. 유권자 지형은 변하지 않는데 진보가 압승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보수라고 한 사람들이 보수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동안 진보가 지향했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를 지나면서 성장, 더나 경쟁, 효율, 체제 이러한 보수의 가치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분배, 평등, 평화, 민족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 노말이라는 그런 거창한 거가 아니라 뉴 보수의 핵심은 결국은 진보의 가치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수의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의 가치가 괴멸된 게 아니라
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정당이 괴멸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정당이 바뀌려면 최소한도 그 정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근데 애석하게도 김성태 지금 그 원내대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잖아요. 여하튼 홍준표 예. 대표랑 같이 투톱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먹히질 않는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국민들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보수 정당이 특히 자유한국당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국회에서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가 바뀌어서 정말 협력하고는 협력을 하면서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또 바로미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무슨 말하면은 뭐 평화를 위한 무슨 뭐 안보 정당이니 뭐 경제 중심 이거는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온 힘으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를 통해서 새로운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과거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포용적 성장, 그 복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건강한 복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평화 복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배려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환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초선 따로, 뭐 중진 따로, 뭐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뭐 개혁안을 내세운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요 상황만 모면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심의 회초리를 맞긴 맞았는데 예. 아직까지도 그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애석합니다. 좀 흥미있는 분석이네. 유권자 지형은 그대로인데 보수가 괴멸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보수가 괴멸했다기보다는 시대 가치를 제대로 못 담은 한국당의 괴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위기라는 점에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초선부터 말씀하신 대로 뭐 중진까지 김성태 권한대행의 혁신안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당 지금 재선 의원들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당 속에서 다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당 해체를 하고 저는 당 해체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체든 해산이든 그러니까 다 국가에 헌납하고 당원 모집에서부터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하는 화끈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해체했으니 이제 뭐 그만 욕하십시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담을 그릇이 문제였다. 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가치들을 다 버리고 다 다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형수가 이재명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김병준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 초선, 재선, 중진 따로따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재명 형수가 이재명에게 이렇게 따지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김진태 의원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이 비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우리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 75%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김진태 의원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당이 어떠느니 앞으로 보수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오히려 얘기 안 안 하는 게 것이 나은 거죠. 나을 것 자성하고 같다. 성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이 잘못인가. 지금 초선이 한 5명이 무슨 뭐 중진들 퇴진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말 박근혜 키즈였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오히려 개혁을 얘기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유구무원이다.
차라리 얘기를 말하지 해서 말아라. 예. 얘기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따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보수 참여력을 쓰고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무엇이라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은 이제 다시 저 얘기하기 전에 빨리 국회 들어가 가지고 민생개혁 입법에 찬성하고 원구성 구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은 것이지 저렇게 초재선끼리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서로 총질하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저게 정신을 차렸는지에 대해서 참 그 유감일 뿐만 아니라 저건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러니까 참패당하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조금 저는 뭐 화가 이해가 갈 나신- 수가 없어요. 예. 화가 납니다. 속한 네. 얘기로. 예.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뭐 다 좋은 얘기긴 예.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 보게 되면 다 개중에 보면 친박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다시 바로 하는 그런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개혁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실패했던 부분,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의 잣대를 들이댔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과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그 홍 전 대표는 이제 그만두면서 마지막에 또 본인이 청산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표명했는데 예. 사실은 청산하려다가 접은 것도 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박계 그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결정 내린 것도 다시 또 당원권 회복시켜 준 게 본인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청산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지금 나온 것이 지금 문제인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청산의 대상이 돼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더 나서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지금 나선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정말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심판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좋아. 그럼 다음번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제대로 아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외부 인사를 지금 이제 모셔와서 확실하게 혁신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그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들인데 초선 의원인 듯 아닌 듯한 초선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자,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진 의원들은 그렇다면 이 혁신안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 수습방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당원 당규에 규정된 절차나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황당한 행동입니다. 빨리 저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생각해낸 것이 아닌가 오바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다시 이 한국당의 김성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 결집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기회가 이 비주류에서 주류로의 전환의 계기는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합니다. 지금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절차를 수습하도록 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뭐 원내대표마저 물러나라 이렇게 한다면은 더 큰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월권이라는 목소리도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뭐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들어봤는데, 지금 사선의 정우택 의원이 가장 분개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당이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뭐 지금 저 문제는 뭐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도 있었었잖아요.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가 당시 대표가 얘기했었죠. 정우택 의원한테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를 맞이하면 두 가지 원칙이 항상 필요해요.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참여를 했는가. 2007년도 10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시 정동영 후보가 완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지방선거 한나라당 승리, 2017년도 대선에서 한나라당 승리, 그리고 2018년도 새누리당 총선에서 승리했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것이 그때는 보수로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진보가 몰락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보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07년 지방선거 때 오히려 진보가 압승을 했었어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2016년도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승리했죠. 2017년 정권 교체했죠. 2018년도 지방권력까지 완전히 싹쓸이 했잖아요. 지금 두 번의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07년에서 패배했었던 진보가 2007년 지방선거에서 이겼었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친노 패적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패적이다. 우리는 정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저는 친박이 패적 선언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든 간에 기회를 보면 다시 뭐 예를 들어 당권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잡아야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언론 인터뷰, 저는 언론 인터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노이즈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차분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비대를 빨리 구성해서 혁신 비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결정되는 것은 군말 없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지 저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전부 다 인터뷰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세력, 당권, 인터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지금 한국당 위기가 뭐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들 진박 검증을 거쳐서 당선된 인물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친박에 대해서 청산 작업이 한국당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임명진 그 혁신위원장 체제 하에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번에 과연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좀 회의적인데다가 그동안에 이제 번번이 무산됐던 게 뭐냐면 당내 역학구도상 사실은 친박계가 그래도 지금 다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역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냐 하면 친박계들은 이번에 다시 이건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체제 하에서 사실은 이제 친홍계도 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친박계로부터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주류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약간 좀 뭉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체제가 이제 허망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 자, 역시 우리가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어떤 기회를 잡아야 돼라고 이제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또 당권을 장악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진박공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면서 이번에는 2020년 총선 때는 자신들이 다 사실은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견제하고 나서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어찌됐건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주 노골적으로 친박계가 전면에 나설지 아니면 뭐 좀 포장을 조금 해서 누군가 대리인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좀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당내에서 지금 시작이 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또 당권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김무성 의원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그래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일단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선거가 끝나면은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거를 대체로 그림을 그렸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의원이 한 22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당의 주도권을 잡고 2020년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전의 그림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온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과거에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들 어떤 형태든 간에 이명박 박근혜 체제 속에서 체제를 맡았던 사람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1967년도 제7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하고 67년도에 55년대에 만든 민주당과의 버금가는 신민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야당이 새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때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당 바깥에 있는 유진호 고려대학교 총장을 영입을 해서 결국은 당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67년도 7대 총선에서 완패를 했어요.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많다. 왜냐하면 그걸 네. 기회로 해서 68년도에 이제 결국은 삼선 개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절망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소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그 당시에 40대 기수를 내세우면서 당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은 기수로서 이 당을 바꾸겠다. 그리고 40대 기수를 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저렇게 개혁한 이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만 하드웨어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가치와 새로운 인물과 세대 교체를 통해서 가야지 그 밥에 그 나물인식으로 또 과거에서 분들이 다시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변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정치 과정을 이렇게 쭉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면 이거는 단기간에 보수가 재건되기는 어렵다.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2020년 총선을 맞이해서 당을 개편하고 거기에 맞춰서 당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또다시 2020년대에 보수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총선이요. 2020 총선. 네. 그렇군요. 자, 포스트 홍준표, 그러니까 앞으로 당권 경쟁하면서 또 세력 싸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또 한 번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의 이런 여러 가지를 내려놓겠다는 행보 자체도 안에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이종훈 평론가 얘기한 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시죠. 김무성 의원이 지금 21대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저것을 하는 것은 소위 이 다른 당권 도전을 위한 딴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시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당분간 관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조언 좀 해드리고 우리 당에 네. 그런 역할하고 싶지 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당의 요청이 있어도 거절할 거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의식과 인식과 이런 상황에서 당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 얘기는 좀 앞에서 해봤으니까 지금 이완구 전 총리 얘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딱 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관망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홍준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정우택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완구 전 총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차기 당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예.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인물들인데다가요. 아시다시피 다 친박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친박 색깔이 난 좀 덜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번에 한번 다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분들 나오면 아마 그 친박계들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먼저 하니까 당내에서 이제 아니 그 지난번 했던 얘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추가 카드로 내놓은 겁니다. 당협위원장까지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명분을 확실하게 지금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를 이제 다 한 대 묶으면서 그래도 이게 본래 출신은 친박계 아닙니까 본인도? 자 그래서 친박계 내에서 아마 저변을 좀 최대한 확대를 좀 해서 친박계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뭐 차기 당권에 일단 좀 도전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준 교수님. 네. 당 그 혁신하는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개혁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당을 개혁하는 이런 방안하고요. 당 내부를 조금 아는 한국당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한국당의 뿌리를 둔 보수 원로가 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왔을 때 좀 실패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일단은 보십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도 더불어민주당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보면 김종인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굉장히 이제 예. 풍부하다고 볼 수가 좀 없기 성공적인 때문에 사례다, 성공적인 이렇게. 사례죠. 제가 얘기했죠. 예. 67년에 신민당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고려대학교 총장인 유진호 총장을 모셨다가 하면서 굉장히 내용을 많이 겪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결국은 세 갈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든 각자 도생을 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통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무슨 뭐 외부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만들어 가지고서 현재 자유한국당 당명 받고 중앙당 해체하고 새롭게 무슨 뭐 가지고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단이 잘못된 거다. 그 예. 처방이 잘못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외부에서 그래도 정치를 알고 있는 이런 분들, 특히 바른미래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뭐 거론되고 혹시 떠오르시는 있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있나요? 지금 전직 국회의장을 하신 분들이요. 예를 들어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든지요. 김형호 국회의장이라든지 또는 뭐 박관영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은 상당한 정치력도 있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회창 전 총재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아직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분명한 방향성은 뭐냐면 저는 자유한국당만 해체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전체를 재건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른미래당 관계 속에서도 뭔가 재건하고 그래서 개혁과 새로운 미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시 다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드러내야 된다. 예. 안 와도 좋다. 뭐 원내교수단 뭐 예를 들어 지금 제1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아주 완벽하게 져야지 어설프게 져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올린다고 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각오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은 혁신비대위원장을 뭐 예를 들어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수 전체를 재건한다 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접근해야 너무 된다.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이. 네네. 예, 이런 그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근본 원인 분석이 잘못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앞서 해주셨는데요. 뭐 한국당 지금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성 살생부가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해결해야 할 적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될 적폐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내부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게 잘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해서 일부러 이제 외부에 흘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이런 정보지 생산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흘리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고 이것도 사실은 그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악용하는 수준에까지 좀 온 것 같아요. 예. 이 정보지를. 그러니까 그 댓글을 이제 상당히 선거전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보지가 이제 은밀하게 하지만 상당히 또 이게 입소문으로 많이 유포된다는 걸 알고 역정보를 그쪽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자유한국당 관련한 내용들이 좀 그런 성격의 것이다라고 예. 좀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짐작은 가요. 어느 쪽에서 이런 정보를 흘렸을지도 짐작이 가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이라서 그걸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데 서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발전성 살생부도 적폐다, 청산돼야 될 대상이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선거 참패로 벼랑 끝에 선 한국당, 지금 중앙당 해체한다, 당명 바꾼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과는 달리 일부 지역의 낙선자들, 유권자를 원망하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당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은 뭘까요?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둔 시기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5년 동안 써온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지만 이 당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과 귀를 같이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쇄신이 필요했거든요. 보수 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 또는 용트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수막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자유한국당 후보의 현수막인데요.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저를 낙선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떨어진 역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현수막인데요.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문구를 쓰든 그건 후보의 자유니까요. 바로 누리꾼 댓글 소개해드립니다. 떨어질 만한 사람이 떨어졌네요. 인물 보고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낙선자들 생각이 저런데 무릎 꿇고 사과한들, 당명을 바꾼들, 유권자들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또 옷 갈아입는다고 내면도 바뀔까요? 하는 비아냥에 가까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낙선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누가 봐도 유권자를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현수막인데 다음부터 선거에 안 나오겠다 이런 결심이 없으면 이런 현수막 붙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속되게 표현해서 주목을 부르는 발언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 다음번에 선거 안 나올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아시다시피 이른바 그 개돼지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일부 출마자들 또 일부 당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잘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 이런 막말, 이건 굉장한 막말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그렇다. 근데 바로 저런 생각이 결국 특권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부터 바꿔야 표심이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당 바닥부터 위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 현수막 보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지금 당명 바꾸겠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당명 바꿔도 별로 울리면 없어요. 그래도 김영준 교수님 뭐 하나 무슨 좀 뭐 장명을 해주신다면. 하는 간에 당명이라는 거는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이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야당은 1955년도에 만들어진 그 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을 지금까지 계속 쓰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은 똑같은 당명을 못 쓰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향하는 가치가 민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돼 있는 것이죠. 분명하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자유당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자유당이 자유를 지켰습니까? 결국은 이승만 때 만들어진 자유당이 오히려 자유를 훼손시켰잖아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얘기는 81년도에 만들어진 이 당명을 만든 그 생각을 보십시오. 민정당이라고 만들었어요. 정의를 훼손한 사람이 정의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런 그 당명을 통해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보수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가장 훼손됐을 때가 언제냐? 유신 때 아닌가요? 그 유신 때 보수는 도대체 뭐를 했느냐? 침묵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야 할 때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북한의 인권에 관련돼서만 자유를 얘기하고, 예.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정말 극심하게 유린당했을 때는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겠다.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서는 결국은 보수의 정체성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당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철학과 가치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요. 자꾸만 이걸 데코레이션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새누리의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번영돼야 되고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명을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참여를 먼저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한국당의 당명은 앞으로 보수의 가치가 뭔가 이 방향성을 찾은 다음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아니, 제가 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100년 장명을 하라. 100년 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장명이라. 계속 이름 예. 바꾸는 거 말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도 1년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유당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가치라면 앞으로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옛날 이름이라도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명을 정하게 되면은 조금 길게 본 가치를 정하고 당명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두 분 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뭐 한국당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도 뭐 미기로 말하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1박 2일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정체성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 1박 2일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근데 이게 정체성 문제보다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파 갈등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로 포장이 돼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 그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호남계 지금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보적인가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른바 친노친문 주력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력 세력들하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보수지향적이고 중도 보수지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안 맞았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들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바른미래당의 지금 과거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온 분들하고 이념적인 그런 칼라 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격차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다.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좀 차이는 있겠으나 예. 그게 한 정당 안에 같이 못 살 정도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족보가 다른 거죠. 정체성보다는 계파가 더 문제다. 족보가 다르다 보니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갈등을 이제 빚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겠죠. 바른미래당도 이참에 해체하고 다시 이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에는 시작해야 별로 된다. 큰 차이가 아닌데 예. 그 차이가 큰 사실은 부부지간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부부 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싸울 거면 뭐 이혼해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체성 갈등이든 계파 갈등이든 좀 바른미래당이 잘 섞이지 못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 지방선거 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유권자 지형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중도가 더 두터워졌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중도라고 자기가 얘기한 분이 38.4%였는데 이번에는 1.5%포인트 늘어난 39.5%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중도가 왜 두터워졌는데 중도를 표방한 이 바른미래당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예. 그 말은 뭐냐면 답은 나온 거예요. 바른미래당, 당명은 바른미래당인데 바르지도 못했고 미래도 없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 성찰과 혁신으로 개혁의 큰 길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바르냐는 것이냐, 바른 정도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도 정치라는 것은 새 정치와 연관이 되고 그동안 한국에서 보여주지 않았었던 계파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공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저 정당이 정말 새 정치를 표방한 정당인가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미래가 없었냐면 지금 두 정당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한번 평가를 해보냐면 도대체 바른미래당이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진정하게 우리가 꼭 하겠습니다는 정책 과제 하나만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었어요. 없잖아요. 없고 어떠한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잘못된 삐뚤어진 무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자유한국당은 수국골통이고 우리는 개혁보수다. 그럼 왜 국민들은 개혁보수를 얘기해서 어떤 바른미래당의 지지로 지금 광역단체 한석도 없고 기초단체 한석도 없고 겨우 예를 들어 광역의원 5명에 기초의원 21명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해서 당의 존립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야영장 가가지고 용문산 가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오히려 이제는 폭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가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전 후보든 뭐 유승민 전 공동대표든 간에 뭐 자유한국당과는 전혀 같이 통합할 이유 없다. 뭐 예를 들어 다당제를 가지고 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단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민평당과 가까운 사람은 민평당으로 가고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려고 한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폭망한 자유한국당과 새롭게 보수 대통합을 해서 뭔가 재편성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어쩡쩡하게 그냥 제3정당으로 그냥 의석이 30석인데 이것을 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여전히 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의주의적 정치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 선거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처모여를 다시 해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신데요. 자,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바른미래당에 갔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다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뭐 호남 6인방이 돌아올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벌써 어떻게 됐든 함께 통합하자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6인방 호남 출신들인데요. 6명 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5분의 지역구 의원과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민주평화당이 21명의 의원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춥니다. 여기에다 지금 당적은 바른미래에 두고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6, 7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과 하면은 27, 8석의 명실상부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원조 적폐 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 없습니다.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에 기웃거릴 의원도 더더욱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내고 중도개혁 실용주의의 길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민평당이든 한국당이든 갈 일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는 역시 이 부부는 별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우리가 없는 상황이고.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저 얘기 사실은 이제 민주평화당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얘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른미래당에 가 있지만 마음은 우리 쪽에 와 있는 사람들 많다 이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평화당 쪽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느냐? 그것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다음번 당선 가능성을 이제 우선시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민주평화당으로 저걸 옮겨서 그러면 확실하게
네. 2020년 총선 때 내가 뭐 이번에 당선된다라는 게 호남에서 성적표도 그렇게 그렇죠.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보인다.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확 옮길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도, 뭐 보수 다 아우러서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판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수 여당 통합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여론이 그 연정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민주평화당에서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만 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연정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딱 잘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한 130석을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평당이 갖고 있는 지금 14석 플러스 정의당 6석을 합치면 그게 정확하게 150석이에요. 거기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민주당 소속 또 민평당 소속의 의원들과 더불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지만은 뭐 민평당과 가까운 3석의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러한 민주당과 민평당과 정의당이 어떤 형태든 간에 협력 체제를 만든다. 그게 바로 연정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연정을 하다 보면은 추미애 대표는 왜 이렇게 선을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 해도 자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대표는 전 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평화당도 폭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아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서 호남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민주평화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광주 같은 데는 무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기초의원부와 광역단체장에서 전부 다 해서 5석밖에 못 얻어가지고 갔다고 한다면은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본 하나의 민심의 그런 그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물론 다당제도 좋지만 결국 국민들은 양당제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 저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젠 이렇게 보수가 한마디로 보수 정당이 완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개헌 논의가 저는 불거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개혁안이 나오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존립할 수 있는 결과 결국은 지역주의에 근거를 한 이러한 다당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정의당은 지역이란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당, 노동이 당당한 정당 이렇게 해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 패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당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뭐 훨씬 더 굉장히 좀 편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연정도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여건인데 연정 제안 제가 얘기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조금만 더 참으시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민주평화당 도움이 없이는 또 뭐 그 법안 하나도 처리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방선거도 치렀고 좀 더 탄력 있게 본인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더욱더 이제 이 국회에서 법안 예산안 처리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가만히 있어도 몸값이 올라갈 텐데 왜 저렇게 먼저 이렇게 연정 제안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연정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협치 제안은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뭔가 좀 개각을 할 경우에 입각 제안도 그러니까 사실상의 연정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뭐 연정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딱 잘라서 거부하긴 했으나 그 여지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템포 좀 늦게 민주평화당 쪽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여당이 압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렇게 높은 지지율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이게 등골이 서늘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결과 자만하면 안 되고 앞으로 친인척, 청와대, 지방 권력까지 광범위하게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압승을 했지만 위험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과거 역대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압승을 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처음이 권력투쟁입니다. 지금 조기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내에서요. 386 세력과 그리고 친문 세력과 시민단체 세력, 이 세 세력이 각각 자신들이 미는 다 대권 후보들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조기 권력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지금 대통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번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이 되면은요, 지금 평화 이슈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평화 이슈가 경제 이슈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서부터는 경제 이슈가 평화 이슈를 압도할 거다. 특히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하튼 간에 남북 협력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의 평균은 3.8%인데 대한민국은 2.8%밖에 안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의 평균보다 낮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적응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아마도 아직 크게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냐는 두 번째 난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굉장히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마음을 바꿔서 또 이게 또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경우에 또다시 안보 불안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번씩이나 중국을 간 이유도 그런 겁니다. 안정적인 것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자기가 느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못하니까 결국 확실하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시진핑 수석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훨씬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안보, 경제, 이 이슈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좀 실력으로 증명을 해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